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꼭 디딤돌 직원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매번 이거 할 때마다 똑같은 비슷한 강의를 계속 하고 있어요. 책을 좀 읽자. 그 다음에 교과서를 좀 보자. 뭐 수학에 특별한 방법이 있겠냐.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조금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각도로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수학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또 애들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좀 거하게 잡아봤습니다. 제목은 이제 수학 넌 뭐니 이러는데, 산업혁명에서 하도 산업혁명이 많이 나오니까 왜 산업혁명에 수학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조금 드려볼게요. 인류가 실제로 지구상에 등장한 거는 어떤 책에는 700만 년 전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인류는 아니고 유인원 뭐 이런 거 있죠. 그런데 문명이라는 거를 시작한 게 약 한 3만 년쯤 된답니다. 뭐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가, 그래서 이제 호모 에릭투스, 호모 사피엔스까지 오는데, 약 한 사피엔스가 이제 문명을 시작해서 한 3만 년쯤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3만 년 전이에요. 근데 이제 그 동안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서 현재까지 인류가 한 4번의 산업혁명이라는 걸 거쳤어요. 첫 번째 산업혁명은 한 1750년경입니다. 18세기경인데, 이때는 증기기관하고 증기기관 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 보면 막 무슨 기차가 하얀 연기 뿜으면서 가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인류가 자신의 몸이나 동물을 이용하지 않고 기계를 이용해서 처음으로 동력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생산성이 높아지고 등등 했죠. 그리고 나서 그거 있은 다음에 한 150년쯤 지나서 두 번째 산업혁명이 시작됩니다. 이때는 이제 전기가 전기를 어떻게 만들지가 되고, 이때 나온 게 이제 전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폰 다 갖고 있죠. 근데 이때 이제 전화가 이렇게 막 돌리는 전화 처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연기관. 우리 지금 타고 다니는 차 있죠? 자동차. 그런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한 100년쯤 지나서 이제 3차 산업혁명이 됐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주로, 개인용 PC, 하고 인터넷으로 크게 이제 대표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 컴퓨터 없는 집 없죠, 요즘에. 다 있죠. 예. 그래서 근데 이때는 부모님들 아시겠지만 1800년도, 1980년도에 처음 이제 인터넷이 되고 개인용 PC가 보급될 때는 처음 나온 게 XP, 286, 386, 486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도. 그런 게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에도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때는 집에 냉장고 있는 집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죠? 지금이야 에어컨, 냉장고 다 집에 있지만 이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지금 한 50년도 채 안 됐죠. 2016년 1월에 스위스의 다보스라는 도시에서 이제 다보스 포럼이 열리는데, 그때 이제 석학들이 모여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다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3차와 4차의 차이가 뭐냐면, 여기 써놓긴 했는데요. 간단하게만 3차 산업혁명 앞에 초자를 붙인 겁니다. 슈퍼, 하이퍼. 그러니까 인터넷 그러면 초연결.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전화기가 이제 예전에는 2G, 3G, 이제 4G, 그러니까 4세대를 지나서 LTE 롱텀 레볼루션인가 그걸 지나서 지금 이제 5G라는 5세대로 바뀌었죠. 근데 통신사들은 이미 6세대, 6G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산업혁명이 쭉 발전돼 왔어요. 근데 잘 살펴보시면, 제가 아까 인류가 3만 년 전에 문명을 시작했다고 그랬는데, 1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맞기 위해서 3만 년을 기다렸어요. 1차가 끝난 다음에 2차 오는데 한 150년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100년 걸리고 3차에서 4차로 오는데 한 50년 걸렸어요. 그 다음은 얼마나 걸릴까요? 그 다음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죠. 20년 뒤에 올지 30년 뒤에 올지 10년 뒤에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3차 산업혁명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죠? 3차 산업혁명 시대에 태어나서 3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을 3차 산업혁명 시대의 방식으로 전수를 받아서 생활을 했고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거죠.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교육과 맞는 지식, 맞는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옛날에 공부했던 방법, 옛날에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방법이 과연 지금도 통하느냐? 그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지금 각종 디바이스가 막 나와가지고 무슨 책으로 공부하는 애들도 있지만 뭐 이북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종이책도 막 없어지고 뭐 이러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런 걸 끝까지 고집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우리가 그 좀 생활도 또 생각도 모든 걸 좀 변형시킬 필요가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인 업적 이제 그 뭐랄까요 기구 또는 환경이 뭐냐면 AI 인공지능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뭐가 있냐면 그 인공장기들.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요새 100세 시대라고 그러죠. 우리 아이들은 120세, 150세 이렇게 갈 겁니다. 왜? 어디 아프면 지금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막 잘라내고. 근데 앞으로는 수술을 하긴 하는데 갈아 끼울 겁니다. 뭐 예를 눈이 나쁘다. 그럼 눈을 지금은 안경점에 가서 안경을 맞추죠. 안과에 가서 눈알을 내 유전자에 맞는 눈알을 키워서 그거를 갈아 낄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심장이 안 좋다. 그럼 내 뭐 묵인돼지 이런 거에 복제를 해서 내 심장을 그냥 통째로 갈아 낄 겁니다.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안 죽여줘. 왜냐면 복지 시스템도 잘 돼가지고 이제 아프면 그냥 병원 가면 거의 뭐 1,000원이면은 다 할 수 있는. 요즘에 뭐 점점점 우리 의료보험이 잘 돼서 이제 뭐 CT, MRI 다 의료보험으로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그 대표적인 지금 기술들이 현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시다시피 작년 11월에 조선일보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이건 뭐냐면요. 시각장애인이 있어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경이에요. 뇌하고 연결시켜서요. 보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뭐 현재는 가격이 비싸서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신문에 지금 우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이제 개발을 해서 두뇌 신호기를 이식한 다음에 이 안경으로 들어오는 빛을 통해서 어차피 우리 눈도 빛을 통해서 사물을 인지하는 겁니다.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똑같은 그런 건데요. 이거는 DNA를 갖춘 인공세포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화상을 입었다. 피부를 이식받아야 돼요. 없어요. 근데 내 피부를 다른 걸 조금 키워서 그냥 싹 예쁘게 가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모든 몸속에 있는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웨이블릿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지가 마비된 환자입니다. 못 걸어요. 근데 이걸 입으면 걸을 수 있어요. 지금도 이런 거는 많이 상용화돼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지금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휠체어에 앉아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하고 똑같이 걸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예, 요거는 이제 올해 10월 달에 나왔던 기사고요. 또 다른 걸 좀 볼까요? 이제 이게 바로 인공지능인데요. 좀 무섭게 생겼죠? 여기 이제 소피아라는 휴머노이드입니다. 로봇이에요. 이거 이제 제가 아시아경제라는 신문에서 9월 달에 캡처를 한 건데요. 이런 사람 피부와 아주 유사한 질감. 이제 앞으로는 더 아까 그 인공 피부를 뒤집어 씌운 휴머노이드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한 20년 뒤쯤에는 지금 여러분들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집집마다 또는 개인마다 다 이런 휴머노이드를 하나씩 갖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싶으면 내가 하라는 게 아니고 이 휴머노이드를 시킬 거예요. 다 웬만한 건 다 시킬 겁니다. 예, 그리고 지식을 현재는 막 애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식이라는 건 계속 전수를 시키는데 그 방법이 암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그럼 이제 머리 좋은 애들, 막 암기 엄청 잘하는 애들 머리 좋다고 공부 잘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런 공부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모든 지식은 이런 휴머노이드나 컴퓨터가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거를 애우는데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재조직화해서 뭐 어떤 지식들을 뽑아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려고 하는 창의적인 생각, 창조적인 생각, 이런 게 더 중요한 시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시대에 발맞춰서 우리가 이제 어떤 분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뭐 오늘 이게 제가 수학자니까요. 수학이 답이겠죠. 그래서 그게 진짜 그런지 이제 실제로 나온 저기 2016년 1월 20일 날 그 다보스 포럼에서 나온 직업의 미래라는 보고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지금 이제 20년이면 바로 내년입니다. 그때 한 얘기인데 70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사라질 거다. 그리고 새로 생기는 건 약 200만 개입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거예요. 근데 진짜로 요즘에 직업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점점점 인공지능이 대신하고, 예전에는 100명이 사무실에 앉아서 업무를 봤다면 지금은 웬만한 건 다 컴퓨터가 하고 한 10명만 있으면 돼요. 근데 앞으로는 1명만 있어도 됩니다. 그 시스템만 관리할 사람만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사무관리직 한 500만 명이 사라집니다. 일자리가 500만 개가. 그 다음에 뭐 제조업도 한 160만 개 사라지고, 예술, 엔터테인먼트 이런 거 다 사라집니다. 특히 법률가도 사라져요. 미래에 사라질 직업 중에 법률가들도 들어있고요. 저 같은 교수도 들어있습니다. 교수도 많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정말 저명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사람이 지금 방송하는 것처럼 방송을 해서 다른 사람도 똑같이 전 세계에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학교라는 곳에 가서, 한정된 어떤 공간에 가서 그걸 들으려면, 수업을 들으려면 그걸로 가야 되죠. 근데 앞으로는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 생길 때를 보면 비즈니스, 금융, 매니지먼트, 컴퓨터, 수학, 아키텍처 등등등이 있는데요. 가만히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키텍처까지, 뭐 세일즈도 마찬가지지만 보시면 이게 기본적으로 수학을 해야 되는 분야들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수학을 안 하면 안 되는 분야들이에요. 다 예를 들어서 문과 학생이 있다. 나 이제 고등학교 때 수학이 너무 싫어서 내 문과 갈 거야. 문과를 갔어요. 경영경제과를 갔다 만약에. 그럼 다 수학입니다. 경영대는요, 아쉽게도 다 수학이에요. 수학을 다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정말로 내가 수학을 피해서 가겠다. 그러면 언어 이런 데를 가면 되겠죠. 뭐 국어 국문 뭐 이런 거. 그런 데는 뭐 수학은 필요 없겠죠. 그런데 내가 그쪽 분야의 학자가 되겠다. 또는 그쪽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원이 되겠다. 그러면 그걸 연구해서 나중에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툴을 제공해야 되는데 결국 또 수학이에요. 마지막에 다른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내 의견에 동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걸 다른 사람한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그 결과를 보여주고 통계 처리하고 뭔가를 해주고 하려면 결국은 수학과 만나게 됩니다. 안 만나는 데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모든 분야가 기본적으로 수학을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수학자들이 외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한국고용정보원에서요. 자동화 대체가 같은 시기입니다. 자동화 대체가 높은 직업 20개와 안 되는 직업, 자동화 대체가 아마 어려울 것이다라는 직업 20개를 골라서 순위를 매겨서 이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요. 대체가 자동화 대체가 되는 직업, 저쪽에 보면 콘크리트, 뭐 청원경찰, 뭐 택배, 주유원, 뭐 등등등이 있습니다. 이쪽 조금 대체가 낮은 직업, 화가, 사진가, 작가, 뭐 애니메이터, 무용, 가수, 공예 이런 쪽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미 이쪽 다 되고 있어요.
이거 발표할 때는 잘 몰랐는데 왜 이 이전의 사고와 생각으로 이런 직업들이 아마 이거는 그냥 남을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AI가 등장하고 나니까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AI가 그리는 그림이 더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AI가 소설도 써요. 시도 씁니다. 인간이 쓴 거하고 구별이 안 돼요. 잘 팔립니다. AI 가수도 있어요, 일본에. 아주 인기가 좋아요. 이거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다. 다 마찬가지로, 이게 변함없이, 이거 뭐 되건 안 되건 상관없이 결국은 다 없어지거나 확 줄어들 그런 직업이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그럼 어떤 직업들이, 어떤 기술들이 등장할 것이냐 봤더니 바로 이제 이런 거, 인공지능, 그 다음에 사물인터넷, 뭐 3D 프린팅, 3D 프린팅은 이제 이미 3D를 넘어서 4D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냄새, 뭐 향기, 느낌 이런 것까지 다 전달해 줄 수 있는 유전공학, 나노, 무인자동차, 드론, 빅데이터 등등등이 4차 산업혁명과 함께는 미래의 대표 기술이 될 거다라는 건데 보시다시피 저 기술들은 전부 다 수학이 없으면 안 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수학을 모르면 저 직업을 택할 수 없는 분야들이에요. 여기 조금 더 가서 이제 다른 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인공지능은 뭐 로봇 제작 및 제어를 하는 기술이겠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인공지능 로봇이 결국은 우리 뭐 SF 영화나 만화 영화 이런 데 보면 우리 옛날에 뭐 마징가 제트 나오고 막 로봇 태권브이 날아다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로봇이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제어하거나 제작하는 그런 이제 그 직업들이 뜰 거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는 뭐 워낙 많이 들어보셨죠? 빅데이터의 종류도 이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데이터에는 잠깐만 설명드리면 이제 정형화된 게 있고 정형화되지 않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내일 날씨를 예보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통계 자료가 쫙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아마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백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많죠. 아주 여태까지 쌓아온 것도 많고 말 그대로 정말 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요. 비정형화된 건 어떤 것들이냐면 여러분들 카톡 아시죠? 카톡 문자 보내고 이럽니다. 그거는 내가 보내는 스타일과 상대방이 보내는 스타일이 틀려요. 나는 뭐 어디 가자 그럼 나는 오케이 했는데 저 사람은 뭐 예 이거 다 틀립니다. 어떤 형태가 없어요. 그죠? 그것 중에서 그렇게 되는 어떤 자료들, 그것도 자료입니다. 그 중에서 공통점이 뭐고 이 사람들의 생각이 뭐고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특이한 게 뭐냐면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이 여론조사하고 했는데 다 힐러리가 높게 나왔었어요. 근데 딱 한 곳만 트럼프가 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인공지능이에요. 왜? 걔는 뭐까지 했냐? 정형화된 데이터, 뭡니까? 여론조사 이런 것도 했지만 비정형화된 데이터. 우리가 문자 메시지, 트위터, 뭐 페이스북 이런 거 갖다가 다 보니까 트럼프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더라. 결국은 트럼프가 됐죠. 깜짝.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빅데이터입니다. 그런 걸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쓴 어떤 한 개의 댓글 또는 보내는 문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게 자료가 되고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나한테 뭐를 팔아먹을까? 뭐 이런 거.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뭘까? 이걸 연구하는데 쓰이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인 이동체는 이제 곧 실현이 될 겁니다.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거는, 이제 무인 자동차, 자동으로 운전해주는 이제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이제 보안은 이제 굉장히 큰 일이죠. 저거 우리 이제 뭐 맨날 핀 번호 넣고, 핀 넘버 넣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비밀번호 넣고, 뭐, 비밀번호 맨날 6개월마다 바꾸라고 그래가지고, 뭐, 또 특수문자 넣으라고 그래가지고 승질나지, 뭐, 그죠? 뭐, 또 10자리 이상 넣으라고 그래가지고 생각도 안 나는데, 하여튼 저도 비밀번호가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썼던 걸 돌려막기 하려고 하면 또 썼다고 쓰지 말래요. 이거 좀 큰일입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내가 뭘로 했는지를 적어놓은 노트가 필요할 정도죠. 이제 얘는 뭐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런 보안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저만 해도 제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저는 카드와 은행, 금융, 증권 다 날아가요.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저거 뚫리면 저는 거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보안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연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 결국은 수학이에요. 기본이 수학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수학을 무시하고 또 수학을 안 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아까 제가 그 각 혁명 사이에 산업혁명 사이에 기간을 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은 지금 3차 산업혁명 시대 끝물에 태어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 방식, 사실은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직도 그 지식을 이제 앞으로 점점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 공부 방법 또는 그런 지식으로 받을 겁니다. 받으면서 그 아이들이 컸을 때는 이미 5차 산업혁명이 될지 6차 산업혁명 될지 또는 이제 우리가 그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뭐 무슨 그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이 임계점을 넘으면 산업혁명이고 뭐고 이제 더 이상 끝장입니다.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런 시기가. 그래서 그런 시대에 살 겁니다. 그런 시대에 살 거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4차 산업혁명 지나서 5차가 될지 6차가 될지쯤 때 돌아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분들, 우리 윗대 분들은 그냥 3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다가 돌아가시면 끝인데 우리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거 뭐 3차에 태어나서 4차 살다가 5차 애들 이거 가르치다가 6차, 7차에 죽을지 내가 몇 차에 죽을지 이거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때문에라도 애들이 그 단계 또는 그때 나오는 새로운 기술, 새로운 문명에 적응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때 나오는 직업들을 여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라는 곳에 한번 좋은 직업, 앞으로 뜰 직업들을 순위를 좀 매겨가지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직업, 뭐 의사, 판검사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직업들은 순위에도 없어요. 없어질 겁니다. 최고 먼저 뜨는 게 이제 금융공학 전문가입니다. 금융상품 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뭐 뱅킹 하죠, 다? 그리고 어떤 은행들은 그냥 옛날 분들은 은행에 가서 적금 들고 뭐 예금 들고 등등등 하죠. 요즘엔 아닙니다. 이게 스마트폰으로 다 적금 들 수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주식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아까 이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잘못 파는 바람에 지금 엄청 손해를 봤는데 빨리 가서 고쳐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계속해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를테면 은행에 가면 은행 창구 앞에 계시는 분들이 있죠. 창구에서 손님들을 응대해주고 이런 분들은 사라질 거예요. 그건 기계가 대신할 겁니다. 안 보이는 분들, 금리를 얼마로 해서 어떤 상품을 개발해야지 고객도 좋고 회사도 좋고 또 보험을 뭐 설계를 어떻게 하면 회사도 좋고 개인도 좋고 이런 게 있죠. 뭐 ELS다 무슨 요즘 하여튼 뭐 W 뭐 FMD인가 뭐 하여튼 그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품 어떻게 그걸 개발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금융공학 전문가들입니다. 이거를 하려면요 금융수학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금융수학. 금융수학 하려면은 뭐 기본적으로 적어도 석박사는 해야 됩니다. 수학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 로봇 전문가. 당연히 이거는 뭐 로봇을 만들려면 수학이 없으면 안 되죠. 그냥 뭐 옛날처럼 무슨 기계 뚝딱뚝딱 뭐 창고에서 이어붙이고 이런 거 해가지고는 안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로봇은 지가 알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헬스케어 전문가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아마 제가 엊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어젠가요? 2025년인가 26년도에 우리나라 고령화가 뭐 65세인가가 5명 중에 1명인가 뭐 이제 된답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이제 들어간대요, 드디어.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막 이게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고. 그럼 노인들이 많아지고 나이 든 분이 많아지면 이분들의 건강과 이런 것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이제 지금 인구 구조가 이렇게 항아리형입니다. 가운데가 많고요. 밑에가 없어요. 이 밑에 없는 사람들이 많은 노인분들을 케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헬스케어 전문가들이 굉장히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노인 의료라든지 의료용 로봇 전문가들이 굉장히 필요하게 될 거고, 결국은 우리도 그 혜택을 받게 될 겁니다. 왜냐면 어차피 우리도 나이 들어갈 거니까, 나이 들면 이제 병원을 찾아가야 될 거고, 또는 병원이 아니어도 어딘가 이제, 건강에 도움이 되는 뭔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녹색 에너지. 요즘에 이제 무슨 탈원전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생명공학, 우주는 반드시 또 해야 되고요. 인지공학, 사이버, 정보시스템, 연구개발, 기획관리, 딩딩딩 이렇게 해서 순위가 10개인데 이게 전부 다 소득수도 높고 굉장히 유망한 직업들입니다. 자, 이거 왜 보여드렸을까요? 다 수학 해야죠. 수학 안 하면,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수학해서 내 고등학교 수학하고 대학 가면 끝이지. 이거 못합니다. 대학 가서도 수학을 해야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앞에 보여드렸던 이런 것들 있죠. 이것도 대학 가서도 수학을 해야지 이게 다 되는 것들입니다. 안 돼. 수학을 모르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 뭐냐, 우리 아이들이 좋은 직업을 할 기회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죠? 안 그러면 사업해야 됩니다. 뭐 꼭 이런 직업 택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 사업해도 돼요. 요즘에 뭐 유튜버 이런 거 많이 있죠. 이것도 유튜브로 지금 나가는데요. 네. 근데 뭐 그것도 너도 나도 막 다 하면 그거 생산만 하면 뭐합니까? 소비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뭔 특화가 돼야 될 테고, 특화되면 뭐 다른 사람과는 뭔가 차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포브스라는 경제전문지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래의 청사진은 수학에 도전하는 거다. 수학은 어디 뭘 해도 앞으로 수학을 쓰게 될 거다.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미래를 이끌 거다. 그리고 앞으로는 수학 전쟁이 될 거다. 뭐 누가 수학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학을 잘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어느 나라가 기술 개발을 더 잘하느냐 이런 겁니다. 단순하죠. 신기술을 예전에 우리가 1980년대 뭐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사실은 다른 나라의 상품이나 이런 걸 카피했습니다. 그러니까 짝퉁 만들어내는 굉장히 잘 만드는 나라였어요. 지금 우리가 뭐 어디 뭐 옆에 나라 보고 짝퉁 만든다고 뭐라고 하는데 예전에 우리가 그랬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신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앞으로는 짝퉁 만들어서 못 팝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거는 그냥 정말 짝퉁이고 더 이상 기술 개발을 못하면 발전이 없어요. 어떻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학에 도전을 해서 수학을 기반으로 한 아까 보여드렸던 새로운 기술들을 점점점 이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엘빈 토플러라는 아주 유명한 미래학자가 있죠.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여러 번 오셨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다니.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한국 학생들은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서 매일 15시간씩 낭비하고 있다. 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앞으로의 시대는 지금까지의 지식과 방법으로는 안 된다. 미래는 지금처럼 했던 거 가지고는 안 된다.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웬만한 것들은 다 대체를 할 겁니다. 그런데 대체하지 못하는 분야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학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수학은 뭐 컴퓨터가 다 계산해 주는데 뭐 할 게 있어. 이미 수학자들은요, 컴퓨터가 나온과 동시에 나오기 전서부터 계산은 컴퓨터한테 맡겼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학은 다 그냥 계산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수학은 그런 수학이 아니에요. 세상에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컴퓨터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자료를 뽑아주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나와 있는, 물론 이제 앞으로 미래에 바뀌면 이 인공지능이 생각하는 컴퓨터도 되고 등등 할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래도 이 컴퓨터와 컴퓨터 말고 이제 인간이 생각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그 좋은 분야가 바로 수학입니다. 어떤 분이 하여튼 제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대학의 교수님인데 공학 교수입니다. 이제 이게 컴퓨터가 되면 수학은 안 해도 된다. 수학은 컴퓨터가 다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수학은요, 예전서부터 컴퓨터가 다 해왔어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 미적분, 웬만한 미적분들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미적분은 계산 안 합니다. 그냥 이 컴퓨터에 입력하면 걔가 그냥 1초 만에 계산해줘요. 그걸 뭐하러 막 수십 분을 걸쳐서 이걸 계산합니까? 요즘도 컴퓨터가 다 계산해요. 다만 새로운 방법, 새로운 어떤 분야를 만들어내는 그런 게 이제 그 수학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학하고는 조금 갭이 있죠.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그래도 애들이 수학을 싫어하고 못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시안벨룩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제 여자 교수분이신데 이분이요, 이걸 연구를 했어요.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도대체 수학을 왜 싫어하고 못하고 어려워할까? 그걸 조사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라고 발표를 했어요. 아이가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 경향은 유전일 가능성도 있고 가정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더라. 이거 큰일 났죠. 유전일 가능성. 참 여기 뜨끔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되돌아서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엄청 잘했는지 싫어했는지 그게 이제 유전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 유전은요, 이분이 말하는 이 유전은 그 생물학적 유전은 아니에요. 다행이죠? 생물학적 유전이 아니고 환경적인 유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 부모님이 그 학교 다닐 때 수학이 엄청 어려웠어요. 이거 열심히 하다 안 됐어. 우리 결혼해서 애를 낳습니다. 우리 애한테 뭐라고 하나요? 야, 이거 수학 엄청 어려운 거야. 너 이거 열심히 해야 돼. 수학 어려운 거구나. 그 수학을 합니다. 막 하는 걸 봤어. 조금 있으니까 이모가 왔어요. 얘 수학하네, 이 어려운 걸. 엄청 잘하네. 열심히 해. 수학 되게 어려운 거야. 이거 열심히 해야 돼. 갔어요. 좀 있으니까 삼촌이 왔어. 얘 수학, 이 어려운 수학을. 애들한테 지속적으로 우리는 유전자 계속해서 할아버지건 할머니건 뭐 옆에 사람이건 누구건 계속해서 수학은 어려운 거야. 힘들어. 열심히 해야 돼. 죽을 때까지 해야 돼. 굉장히 힘들어. 이거를 계속 무의식 중에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애 머릿속에 조금 있으면 박힌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수학은 어려운 거야. 내가 좀 못해도 되지 뭐. 어차피 어려운데. 그래서 그게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주는 건 누구냐? 결국 어른 세대가 아이들 세대한테 수학은 어려운 거야, 힘들어. 어디 가나 그 소리 하죠. 어디 가나 합니다. 학원, 수학 학원 엄청 유명한 학원. 우리는 이런 애 안 받아요. 뭐, 그죠? 시험 봐야 돼요. 왜? 학원 들어가려면 또 시험 보죠. 그것도 어려워요. 학원에서는 참 쓸데없이 어려운 수학을 막 가르칩니다. 그렇게 어려울 필요 없습니다. 그런 도움도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아이들한테 주입이 된답니다, 주입이. 그 다음에, 가정환경의 영향은 뭐냐면요. 보니까 집에서 부모가 아이를 가르친 학생일수록 성적이 안 좋더라. 어째 이런 일이 있을까요? 왜 부모가 가르치는데 왜 성적이 안 좋을까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들하고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처음에는 잘 꼬셔서 들어가죠. 공부를 시작하죠. 하자. 그래서 이제 설명하고 하죠. 내가 삐질삐질합니다. 어떠세요? 야, 이것도 몰라? 이렇게 해서 다시 설명해줘. 이거 아까 설명했잖아. 이거 아까 한 거 아니야.
점점점 목소리가 높아지죠. 그럼 애가 이제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머리에서 땀이 삐질삐질 나죠. 그러다가 드디어 엄마 눈치 보고 아빠 눈치 보다가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것도 몰라 연필 딱 집어던지고 나오죠. 이따가 해.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꼬시죠. 이제 오늘 다시 해보자. 그런데 결과는 똑같아요. 10분 15분 지나면 싸웁니다. 그죠? 싸웁니다.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저도 해봤어요. 싸웁니다. 이게 조금 일찍 나왔어야 되는데 제가 15년이 돼서야 이걸 봐가지고 저거 하여튼 조금 일찍 나왔으면 제가 우리 애들도 안 가르쳤을 텐데 결국 뭐 어쨌든 그래서요 결국 뭐냐 애들이 딱 이제 수학 공부하자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학 공부하자 그럼 애들이 딱 생각하는 게 어려운 수학 공부를 하는구나 어렵지 즐겁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수학 공부하자 그러면 아씨 오늘 또 혼나네. 그러면서 생각이 딱 닫힌대요. 머리를 생각하는 거를 싹 닫히기 어차피 혼날 거. 그러면서 애들을 잘 살펴보세요. 이렇게 시작하자 그러면은 뭐 어떻게든지 안 하려고 조금 있다 뭐 5분만 뭐 이거 해야 돼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 만나서 시작하면 조용해지죠. 그냥 표정도 바뀌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더라. 그래서 결국은 집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학생일수록 부모가 가르치는 학생일수록 약 한 70% 정도가 성적이 안 좋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에서 가르치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안한 게 있습니다. 가르쳐라. 가르치는데 어떻게 하느냐? 아이가 정말로 즐겁고 재밌고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다면 가르쳐라. 뭐 욕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가르쳐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청 참아야 되겠죠. 한숨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엄청 참아야 됩니다. 엄청 참고 애 비유도 맞춰줘야 되고 뭐 등등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려운 수학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잘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여러 강의에서 맨날 하는 건데 집에서 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린 늘 뭐부터 하냐면 문제집부터 합니다. 시작하면 문제집.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개념을 잡아주는 거예요. 개념. 수학의 어떤 개념. 이게 최고 중요합니다. 그걸 모르면 백날 문제 풀어도 몰라요.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오늘 막 무슨 내일 시험 보는데 오늘 엄마하고 같이 막 공부합니다. 그래서 다 풀었어. 시험 보고 왔습니다. 시험 잘 봤냐면 못 봤대요. 왜? 그러면 처음 보는 문제만 나왔어. 그래서 문제집 줘봐. 그러면 딱 보면 이거 어제 나하고 푸른 문제잖아. 근데 애들은 처음 본 문제야. 왜? 맨날 유형만 하니까. 개념은 몰라요. 아직도. 개념은 잘 몰라. 그러니까 개념을 안 하니까 이게 옷을 바꿔 입고 나오면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걸 안 합니다. 근데 현재 나와 있는 특히 중학교 이상에서는 개념이 가장 잘 돼 있는 책은 교과서밖에 없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교과서는 개념이 없죠. 다 그림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초등학교 교과서 지도서를 사시든지 아니면 개념이 잘 설명되어 있는 책을 사시든지 이렇게 됐네. 그래서 교과서를 좀 위주로 잘 보셔야 된다. 이건 제가 맨날 외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이 이제 독서를 시켜라. 책 읽기가 가장 중요하다. 수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책 읽히는 겁니다. 이거 이외에는 없어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있으면 이미 다 전 세계 사람이 수학을 잘했겠죠. 그죠? 책을 읽히면 왜 좋으냐? 애들이 수학을 못하는 그 시험을 못 보는 이유 첫 번째가 이 문제를 쭉 읽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럼 쭉 읽어요. 이 문제가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는 건지를 몰라요. 소위 말해 문해 능력이 없습니다. 이걸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그걸 길러준 적이 없어요. 맨날 문제풀이는 해. 근데 이걸 한 적이 없어. 문제를 쭉 읽었는데 한 줄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훈련이 안 됐습니다. 그걸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책을 읽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 번 책 읽는 거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여러 번 설명을 했고 하니까 혹시 다른 뭐 있으시면 참고하시고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뭐냐?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수학적 사고력을 높이는데 또 이해력을 높이는데 독서가 필요한데 그게 전부 다 그런 거를 우리가 수학력이라고 합니다. 생각하는 힘, 이해하는 힘. 그래서 이제 그거를 초등학교 수학과 중학교 수학의 무슨 차이일까를 좀 보여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기 위해서 이 사고력, 생각하는 힘이 뭔지를 조금만 제가 예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이런 걸 좀 몇 개 갖고 왔어요. 자, 수학은 우선 기본이 중요하죠. 이거 다 아는 거죠. 우리 이거 계산 맞나요?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5분의 2. 왜 틀려요?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더하면 틀립니까? 애들은 저렇게 많이 합니다. 사실은 저것도 근데 실생활에서 맞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통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배우죠. 애들이 그게 헷갈려요. 예를 들어서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 저 계산하면 6분의 5죠?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사과를 갖고 왔어. 자, 사과를 보자. 사과를 반을 딱 잘라서 이게 2분의 1이야. 그 다음에 3분의 1을 딱 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과를 6조각 내서 이렇게 하겠죠. 자, 이거 붙여봐. 붙였더니 6분의 5네.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분수로 돌아가서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얼마? 5분의 2. 안 돼요. 왜? 애가 실제 보는 거하고요, 이렇게 숫자로 추상화하는 거하고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추상화가 안 됩니다. 생각이 따라가질 못해요. 이게 안 돼서 초등학교 3, 4학년 때 분수 나오면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있다가 중학교 가면은, 추상화가 더 되기 때문에 또 포기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서 하려고 하면, 정말로 해야지 이제 대학 갈래. 1학년 때 하려고 딱 폈는데 앞부분만 까맣게 열심히 하고, 한 달 만에 포기하죠. 왜? 앞만 봐도 몰라. 왜? 초등학교, 중학교 걸 안 했으니까. 당연히 모릅니다. 그래서 추상화시키는 생각의 힘을 잘 길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숫자로 표현된 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그럼 이제 이 계산은 왜 그렇게 계산할까? 이게 사실은 연산 능력이 아니고 사실은 사고력입니다. 연산 능력은요, 그냥 우리의 연산을 못해요. 더할 거 빼고 뺄 거 더하고 맨날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해요? 연산만 주구장창 시킵니다. 애들은 수학을 산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여기처럼 분수나 추상화가 되는 시기가 되면요,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그러죠. 우리 옛날에 3학년 때까지 잘했는데 왜 지금은 못하는지 모르겠어.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하네.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예요. 뭘 못하냐? 생각하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 인정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즘에 새로 나온 2015 교육과정에 지향하는 점입니다. 여기 지금 학생들에게 흥미, 가치, 인성, 자신감, 의지, 즐거움, 성공 경험들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들었다. 이걸 좀 바꿔 말하면 대생은 나중에 하고 먼저 붓에 물감을 묻히는 방법부터 알려주겠다. 그림을 그릴 때. 요게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은 안 알려주고 무조건 작품을 만들려고 할 거냐, 또는 바꿔 말하면 우선 재미를 좀 느껴라. 우선 재미를 느끼고 이거 재미가 붙었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거 기본이 뭔지, 처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좀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최고 중요한 건 뭐냐? 결국은 생각하는 힘이에요. 수학은 사실 생각하는 힘입니다. 근데 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수학을 잘하는 애들의 특징, 고급 언어로 하면 창발, 창의력, 중간쯤 언어로 하면은 발상의 전환, 우리가 보통 쓰는 단어로 하면은 잔대가리, 이걸 잘 굴리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가 있어도 어떤 애는 정말 교과서에 주어진 대로 쫙 풉니다. 깨끗하게. 근데 어떤 애는 이상하게 푸는데 답이 맞아. 그게 발상의 전환이고 생각의 전환이고 사고력인 겁니다. 생각을 얼마나 빨리 바꾸고 주어진 문제가 뭘 요구하는지에 따라서 생각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줘야 돼요. 그게 가장 좋은 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책 읽히는 겁니다. 책을 읽히기만 하면 안 됩니다. 읽었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건 나중에 따로 확인하는 방법 보시고.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사람의 생각이 뭔지를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해밍웨이가 지었다고 알려진 소설입니다. 단어가 6개밖에 없어요. 근데 생각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첫 번째,
for sale. 이쪽이 해밍웨이입니다. 이 해밍웨이 한글 몰라요. for sale. 팝니다. 베이비 슈. 애기 신발을 팔아요. never own. 한 번도 안 신었어요. 그럼 이 6개의 단어 가지고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겠죠. 어떤 상상이 되시나요? 한 번도 신지 않은 애기 신발을 왜 팔아야 될까요? 애기 죽어서, 아기가 커서, 또 집에 돈이 없어서. 다 정답입니다. 이게 무슨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이런 상상을 자꾸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꾸. 뭐 그런 경우가 있죠. 애 신발을 팔 겁니다. 근데 한 번도 안 신었어. 근데 내가 애기 신발을 사갔어요. 근데 우리한테 신겨보니까 안 맞아. 너무 작은 걸 사왔어. 그래서 와이프한테 엄청 혼만나고 그냥 중고시장에 내놨습니다. 한 번도 신지 않은 애기 신발 팝니다. 또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애기 신발, 애기용품 다 준비했어. 애기가 잘못될 수도 있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6가지 문장을 놓고, 단어를 놓고도 생각하는 방법이 다들 틀립니다. 근데 대체로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떻게 했냐? 야, 이거는 애가 죽은 거야. 애가 죽은 거야. 이렇게 거의 그냥 알려주죠. 이거, 시험에도 다음 상황에 알맞는 것은 보기 1번, 애가 죽었다. 2번, 애가 어떻게 됐다. 딱 그렇게 나오죠?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거 좀 보여드릴게요. 굿바이. 미션 컨트롤. Thank you for trying. 어떤 상황일까요? 이것도 상상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잘 착륙할 수 있게끔 미션 이 관제센터가 엄청 도움을 줘서 잘 착륙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우주에 나갔어요. 우주선이 고장났습니다. 관제센터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우주 떠돌이가 돼야 돼. 상상이 여러 개가 되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상을 자꾸 해버릇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이거 가지고 가서 나 이거 하면 애가 상상이 커지겠지. 6개 가지고 안 됩니다. 책을 좀 읽히세요. 자, 하나만 더 이렇게. 이건 6개는 아닌데요. 좀 고민스럽습니다. 암. 딱 3달. 임신 중. 하면 벌써 슬픈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죠? 슬픈 생각을 하신 겁니다. 암에 걸렸는데 딱 3달밖에 못 살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임신이야?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암에 걸렸는데 딱 3달 만에 나섰어. 그래서 드디어 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얼마든지 바꾸고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똑같은 걸 놓고도 보는 시각과 생각하는 방법이 다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한테는 늘 우리가 엄마가 생각하는 방법, 선생님이 생각하는 방법을 늘 똑같이 알려주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수학력, 사고력 절대 안 큽니다. 발상의 전환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잘할 수 있게끔 좀 잘 유도를 해줘야 된다. 근데 그래서 자, 그렇다면 초등학교 수학과 중학교 수학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나? 왜 초등학교 수학이 중요한가?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문제를 조금 비교 문제를 몇 개 갖고 왔습니다. 이게 다 4학년의 규칙 찾기입니다. 2를 100번 곱했을 때 1의 자리수는 무엇일까? 그럼 이렇게 풀죠. 한 번에 2, 두 번에 4, 세 번에 8, 6. 이렇게 보니까 또 3, 2, 6 반복이 되네. 그러니까 답은 6이네요. 100이 4로 나누면 16이니까. 아주 6 끝자리가 6이니까요. 딱 나눠 떨어지죠? 1학년 문제입니다. 2의 100승의 1의 자리수는. 뭐가 틀려요? 이 100번 곱했다라는 거를 그냥 기호로 나타낸 거에 불과합니다. 근데 저렇게 2를 100번 곱해라라는 거는 이해를 했어요. 근데 2의 100승이라고 하는 거는 저를 2를 100번 곱하라라는 걸 추상화한 겁니다. 똑같은 건데 쫙 장황하게 설명한 게 아니고 저놈을 확 줄여서 한 개로 딱 맞는 건데요. 자꾸 위에 건 풀지만 밑에는 못 풀어요. 근데 똑같습니다. 자, 답은 넘어가고요. 두 번째, 약수와 배수. 최소 공배수를 구하시오.
근데 중학교에도요, 이거 이렇게 풀죠? 5학년 드신 분들, 또 학교 다닐 때 수학 잘하신 분들 딱 이렇게 풉니다. 이게 중학교도 똑같은 문제예요. 최소 공배수를 구하시오. 이때는 뭐 하느냐? 소인수분해를 하죠. 똑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똑같은 문제가.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놓치면 중학교도 못해요. 어떻게 할 겁니까? 다른 문제 보실래요? 길이와 시간. 우리 집으로부터 100m 거리에 있는 것을 모두 말하시오. 뭘까요? 100m 거리에 있는 거는 서점하고 문구점이네요. 이게 중학교로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집이 기준이죠? 절대값이 100인수를 모두 구하시오. 얼마예요?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이죠. 그죠? 여기는 좌우인데 여기는 이제 그 좌우를 추상화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저렇게 하면 풀어. 근데 저게 추상화되면 못 푸는 겁니다. 그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늘 우리가 문제풀이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훈련을 시켜줄 기회가 이제 없었던 거죠. 자, 보실까요? 분수의 나눗셈. 다음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어 계산하죠. 이렇게 문제가 나오죠. 이게 이제 5학년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풀죠? 곱하기로 나눠서, 분수로 나눠서. 중학교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다음 수의 역수를 구하시오. 똑같이 나옵니다. 그럼 얼마예요? 얘는 3분의 1이고 얘는 3이죠. 그죠? 이거 틀린 게 없어요. 곱셈을 나눗셈을 곱셈으로, 곱셈을 나눗셈으로 바꾸는 거는 결국은 그 긴 말을 하나로 줄이면 그 역수예요. 네. 그 다음에 식 만들기. 이거는 좀 잘못해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문제는 어떤 수에 2를 곱한 후 3을 더했더니 15가 됐다. 이거 어떻게 풉니까? 15에서 3을 뺀 다음에 2로 나누고 이렇게 거꾸로 가죠? 이게. 그죠? 중학교에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이거죠, 이거. 2x 더하기 3 이퀄 15가 어떤 수에 2를 곱한 다음에 3을 더하면 15가 되는 수가 있다. 이게 어떤 수가 얼마냐. 이거 구하는 겁니다. 근데 애들이 위에 거는 다 안다고 그러는데 밑에 거는 모른다고 그래요. 왜 몰라? 저거를 추상화하면 어렵습니다.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똑같은 문제죠? 여러분들 초등학교 수학 문제를 잘 보시면요. 거기에 있는 긴 문장이나 이런 걸 전부 다 X, Y로 바꾸고 줄이면 그냥 바로 중학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3, 4, 5학년 때 수학을 못했다. 중학교도 못하게 됩니다. 그냥 못하게 돼요. 왜? 그 긴 문장을 줄여서 간단하게 나타냈는데 긴 문장 때도 못했는데 줄인 거는 할 수 있을까요? 그거 잘 안 됩니다. 자, 수직과 평행. 서로 평행이다. 가게 크기를 구해라. 아이고. 이거 다 나오는 문제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가게 크기를 구해라. 평행일 때 가게 크기를 구해라. 이건 여기다 이렇게 가운데 선 하나만 그어주면 됩니다. 그런 훈련이 이제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조금 틀린 거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합동. 자, 이것도 합동입니다. 합동일 때 미음, 이응의 길이를 구하라. 얼마일까요? 8cm죠, 8cm. 중학교도 똑같습니다. 다음 삼각형인 걸 골라라. 합동인 걸 골라라. 틀린 게 없어요. 모양만 조금 바뀌는 겁니다. 모양만. 다만 여기 이제 합동일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를 성질을 조금 알아내야 되겠지. 예. 옛날에 그냥 겹쳐서 포개보고 뭐 이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 포개보던 실험실적인 생각을 논리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게 이제 중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바꿀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을 읽히는 거예요. 글씨를 쭉 읽으면 머리에 생각이 뜨겠죠. 그런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를 하나 보실까요? 다음 각불의 이름을 말하시오. 중학교 문제입니다. 다음 입체도형의 이름을 말하시오. 위에 거와 밑에 거의 차이점은 잘렸냐 안 잘렸냐죠. 그죠? 잘렸냐 안 잘렸냐. 거기다가 예를 들면 얘가 이제 사각뿔인데 사각뿔대라고 하죠. 얘는 사각뿔대. 대는 그 허리띠라는 뜻입니다. 허리띠를 찬 거요. 이게
옛날에는 이걸 절두체라고 불렀습니다. 절두체.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뭐 절두산 성지 이런 데 많죠? 절두체. 머리를 잘랐다. 근데 너무 용어가 혐오스럽다. 그래서 허리띠를 찼다. 이렇게 이제 바꾼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중학교 수학과 초등학교 수학은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차이가 있다면 뭐냐? 중학교 수학은 초등학교 수학을 추상화한 거다. 근데 애들이 그 추상화를 견디질 못합니다. 못 버텨요. 그래서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느냐? 그거를 넘겨줘야 돼요. 그거를 있죠. 어떻게? 읽기, 쓰기, 세마기. 이거는 수학적 사고력, 논리, 전개 능력이 다 필요한 거예요. 이건 좀 다 한꺼번에 제가 놓을게요. 자, 결국 뭐냐? 왜 어떻게? 뭐 이런 게 중요합니다. 왜 이게 왜 이럴까? 어떻게 하면 될까? 막 부모님이 못 참고 알려주죠. 좀 기다리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원리 이해는 교과서. 이 새로운 풀이 방법은 뭐냐면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게 제가 이제 이런 겁니다. 농부와 딸이라고 제가 여기 붙여놨는데 혹시 까먹을 거 딴 얘기 할까봐 써놨어요. 어떤 동네에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가 이제 좀 농사를 졌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 동네에 엄청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이제 쌀을 꾸러 갔어요. 쌀을 꿔줬습니다. 내년에 갚을게요. 그래서 갔는데 내년에 또 흉년이 들었어. 그래서 이제 그 부자가 이제는 갚아라. 갚을 게 없다. 그랬더니 이제 부자가 그럼 네 딸을 나한테 시집 보내라. 늘 동화에 나오는 스토리죠. 근데 그렇게 막 보내면 안 되니까 내가 그러면은 그 문제를 하나 내겠다. 주머니 속에 하얀 돌하고 까만 돌이 하나 있다. 근데 네가 안 보고 손을 넣어서 하얀 돌을 꺼내면 그냥 없던 거로 해줄게. 대신에 까만 돌을 꺼내면 시집을 보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평소에 이 부자였던 사람의 그 행동으로 봐서 분명히 둘 다 까만 돌을 넣었을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와서 고민을 하죠. 그러니까 이 딸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해결하겠다. 그래서 갑니다. 가서 그 부자하고 이제 내기를 해요. 내기를 실시합니다. 근데 딸이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네, 주머니 밖에서 돌을 하나 잡습니다. 그 다음에 뒤집어요. 그러면 주머니 떨어지는 게 까만 게 떨어지겠죠. 그럼 여기 안에 있는 거는 하얀 거겠네. 하나씩 넣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 결국 늘 우리가 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야 된다라는 이 생각을 벗어난 거죠. 그렇게 해야지 이게 새로운 방법으로 풀이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저 문제집이나 교과서에 있는 풀이 방법 쭉 그 긴 풀이 방법보다는 짧은 풀이 방법 좀 자기만의 방법이 다 웬만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이제 잘하게 됩니다. 왜 잘하게 되느냐? 저런 생각의 전환. 이걸 빨리빨리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이 독서, 책을 읽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모든 걸 경험해 줄 수 있는 시간은 없죠. 그래서 결국은 간접 경험, 최고 좋은 건 책 읽히기. 그게 하는 건데 제가 이거 잠깐 안 보다가 보니까 시현정님께서 이렇게 쓰셨네. 부자더러 꺼내게 하라. 새로운 방법입니다. 저것도 새로운 방법이죠. 근데 부자 보고 꺼내도 똑같이 까만들이면 아무거나 꺼내면 다 자기한테 시집 오는데 이분은 시집을 갖고 싶으셨구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뭐 어떤 사람은 어떤 걸 해라 뭐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다 막 공부하는 비법 뭐 어쩌고 막 얘기하죠. 비법은 없습니다. 세상에 비법이 있으면 다 공부를 잘했겠죠. 없어요. 비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그게 답이고 그게 결론입니다. 네, 그리고 반드시 수학이건 뭐건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유형이 아니고요. 개념을 잡는 게 최고 중요합니다. 그 개념을 잡고 두 번째 개념을 확장시킬 수 있는 생각의 크기를 넓히는 거. 그게
수학이건 뭐건 다른 공부도 다 같이 잘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